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사용 기능 출제의 경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문항과 유기적인 답안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학에 비해서 선생님들께서 문법이나 국어 사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이걸 인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문이나 지문 조건을 조금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학 뿐만 아니라 문법과 국어 사용 영역에서도 당연히 발문과 지문 조건을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문의 근거에서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국어 사용 기능 같은 경우에 지문이 조금 장황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교수자로서 지녀야 할 그 모범적인 독자, 유능한 독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뭐 수능 연계 교재를 보거나 평가원 합법과 작문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합법과 작문이나 아니면은 그 독서 소위 말하는 그 비문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서 지문이 뭐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혹시 그 독해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상위인지 전략을 잘 활용을 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글을 읽으실 때 놓치는 바 없이 꼼꼼하게 잘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이론을 잘 숙지하시고 이론을 바탕으로 지문에 잘 적용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실 그 개론서 목록 준비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국어 사용 기능 관련 기출문제는 조금 짧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독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 A1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답안과 그 문항의 유기성을 강조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이 들어갈 말이 사실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이 부분을 놓치시진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독서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기역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 독서는 독자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의미 구성의 주체는 개별 독자로 전제되는데 이는 독서가 사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협동작문의 원리를 반영하여 독자들이 글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독서 지도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기역 등이 있는데 이 독서 지도 방법들은 독자들 간의 의미 경쟁을 통해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하고 합리적인 의미로 내면화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생각을 얻거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하여 개별 독자의 독서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소통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때 글의 의미는 니은 차원에서 재구성되며 독자가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소통된다. 이로써 독자는 개인 차원의 독서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로서의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여기서 이 협동학습의 원리를 반영한 그 독서 지도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거나 기억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협동학습의 원리를 반영한 것은 사실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독서 클럽이나 독서 워크숍이나 소집단 협력학습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뒤에 보면 이 기억 바로 뒤에 보면 독자들 간의 의미 경쟁을 통해 내용을 명료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뒤에도 다른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독서 토론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경쟁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에 반드시 독서 토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되게 사소한 지문 같지만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고려를 하셔야 선생님들께서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절한 정답을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2022 A6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2 A6번은 텍스트 구조 이론이 나왔는데요. 사실 텍스트 구조 이론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올 거였고 이때까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018B8번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8B8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텍스트 구조 이론을 활용해서 이에 걸맞게 요약하기를 하도록 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 요약하는 활동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1에서 그 형식 문단 수준, 또 활동 2에서는 내용 단락 수준, 그리고 활동 3에서는 그 전체 수준으로 해서 그 상위 구조, 거시 구조에 있을 때 이 거시 구조에서의 그 직접적으로 요약하는 내용을
활동을 하도록 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그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여기 이렇게 글구조 이론이 나올 때 이를 꼭 같이 함께 보셔서 관련있는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독서에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문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 장문은 2021 A8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21 A8번도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하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문제 전체를 다 읽진 않고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풀었다는 전제하에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의 맥락에서 기억의 교육적 의의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구체적 방법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A 맥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A 맥락에서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가정평가입니다. 가정평가. 이 가정평가의 의의가 무엇이고 이 가정평가의 구체적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으로 가져온 문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 장문 가정평가를 모르셨을 리가 없고 이 가정평가의 의의나 이 방법의 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사고구술 프로토콜 작성하기엔 선생님들께서 잘 쓰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하나는 반성적 쓰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억을 보면 기억이 그 장문 가정 평가였잖아요. 이 구체적 방법을 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A 맥락을 고려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A 맥락에서 보면 학생 자신이 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사고를 기록하도록 하는 가정평가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고를 기록하라라고 했으니까 사고구술 프로토콜까지는 잘 인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냥 간단하게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걸 쓰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반성적 쓰기와 같은 내용 활동을 집어넣으시면 당연히 이게 되게 적절하게 이 노란색 부분과 관련 있는 가정평가가 가능한 평가 방식이 되겠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보충 설명이 없다면 단순히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반성적 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그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가정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교사의 면담이나 뭐 관찰이나 자기보고나 장문 일지 포트폴리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고구술 프로토콜은 아까 그 노란색 그 형광펜을 친 지문에 의해서 잘 인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비슷한 내용의 가정평가는 사실 반성적 쓰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성적 쓰기 같은 경우에는 글을 완성한 다음에 내가 이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쓰는 글쓰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반성적 쓰기는 필자가 자신이 수행했던 그 쓰기 과정을 보면서 자신이 겪었던 뭐 인지적인 문제나 혹은 나의 그 태도 변화, 동기, 감정 변화 같은 정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적 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문제를 푸시면서 반성적 쓰기가 아닌 다른 가정평가 방식을 쓰셨다면 이 문제 또한 꼼꼼히 봐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문항과 답안은 꼭 유기성 있게 연결짓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4 B4번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대화주의 장문 이론이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주의 장문 이론이 나왔던 문제들이 그 전에 이미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같이 가져왔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2024 그 B4번에서의 B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함께 독자가 필자와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 공저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전 기출문제에 당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 A10번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대화주의 장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문에서 이 다른 모듬이 가지는 역할을 뭔가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니은과 관련된 이 내용을 보면 이 다른 모듬이 바로 그 대화적 교섭을 하는 공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모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또 다음 2017A3번에서도 사실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보이는데요. 이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체교사가 나오는데요. 이 체교사는 제가 수업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대화주의 장문 이론이죠. 다만 공동체의 글쓰기 방식을 익히는 것보다 선생님이 만약 그냥 익히는 것에서 끝나면 이게 뭘까요?
네,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익히는 것보다 여기서 관여하는 요인들 간의 대화적 교섭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 필자는 작문 과정에서 끊임없이 니은을 의식합니다.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네, 독자를 의식해야겠죠. 그래서 예상 독자를 의식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 디귿으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니은 독자죠? 독자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저자의 개념이 생깁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합법 같은 경우에도 그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풀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24A 5번을 가져왔는데요. 전 여기서 이게 그 기억에 쓰인 전략이 사실 오프 레코드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선생님들께서 오프 더 레코드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오프 레코드와 오프 더 레코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 더 레코더로 쓰셨다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공부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비슷한 문제로 2017A 1번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기억에 들어갈 말로 그게 좀 간단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정답이 조아리의 창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기억에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현이가 나는 우리 집 사정이고 내 고민도 다 털어놨는데 일주일이면 친해지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우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하다고? 사실 나는 엄청 부담스러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 관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기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인관계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사회적 작용을 하고 주로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자아를 드러내다가 관계가 발전할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의 감정, 가치관, 내재된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자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억에 사실 딱 떨어지는 말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조아리의 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좀 만약에 좀 길게 설명한다면 이 성현이와 인우가 왜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낼 때 개방된 정도가 다른지에 대한 그 자기 노출이 왜 다른지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사실 조아리의 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리의 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피상적인 정보들,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들, 뭐 사회적 자아를 드러내다가 이제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개방된 영역, 노출된 영역이 더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창의 모양을 넣어놓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의 창 내용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네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나에게 개방된 영역, 남에게도 개방된 영역, 나에게는 개방이 됐지만 남한테는 개방되지 않은 영역, 둘 다에게 안 된 영역, 그리고 남한테만 되고 나한테는 안 된 영역, 이런 식으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아리의 창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아리의 창을 요구하는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보실 때 최대한 꼼꼼하게 보시고 관련된 이론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2025A5번을 보려고 하는데요. 2025A5번 같은 경우에 그 청중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청중 분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많이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2024 B3번에서도 사실 이 청중을 고려하는 거 여기 나왔죠. 양면 메시지 사용 전략을 얘기하면서 청중을 고려해서 양면 메시지 전략을 사용한 거, 그리고 또 2021 2차 1-2번에서도 여기서 청중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청중의 특성을 파악해서 설득하는 말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동기화 단계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중 특성 분석과 같은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관련 기출을 모아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꼭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떤 이론을 숙지하시고 이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뽑아서 함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그 분석집에 있는 목차가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묶어둔 그 목차를 따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